전쟁의 레드라인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선, 에너지 시설까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و خط و نشان برای جنایتکارانی است که تعرض به بخشی از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و انرژی ایران در جنوب کشور داشتند.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자, 이란이 정말로 말 그대로 카타르부터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카타르의 진짜 핵심인 가스 시설인데 저렇게 미사일이 떨어지고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오마이갓 소리까지 지르고 굉음까지 지금 들리는데, 자, 저기가 지금 카타르의 그 시설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성국 센터장님. 예.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이 LNG라고 불리는 이 LNG의 공급량의 무려 20%를 담당하는 데가 여기예요. 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20%이고 예. 그 생산량의 거의 한 대부분 70~80%가 아시아 쪽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젯밤에 이스라엘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밤에 중대한 전환점이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라리자니 살해, 그다음에 정보부장 살해에 이어서 뭔가 스타바라든지 뭔가 중대 인물에 대한 그런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이제 타격을 했고,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카타르에 있는 라스라판 가스 시설을 이란이 보복으로 타격을 한 겁니다. 이 결국은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군사 시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런 그 자유 통행을 넘어서 이제는 에너지 시설, 하르그 섬을 미국이 때리기는 했지만 하르그 섬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군사만 건드렸죠. 네, 그 군사 시설만 건드렸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는 지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써 전쟁의 판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자, 지금 카타르로 추정되는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데에는 앞서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 가스 생산량의 무려 70%, 75% 선까지 차지하고 있는 남부의 핵심 거점인 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한 곳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이란이 카타르의 이 시설을 친 겁니다. 이게 사실 각국의 에너지 심장과도 같은 곳을 친 건데, 이원석 교수님, 이 시설도 이렇게 싹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에너지 쇼크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저 시설이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2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유전으로는 가장 큰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란 전체 생산량의 약 75%가 생산이 되고, 특히 이란은 그 가스로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 전력의 90%를 가스로 생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로 전기의 약 90%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 측 그 주장으로는 한 20% 정도가 지금 파괴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러시아와 러시아와 중국에게 그 전문가 좀 보내달라, 이걸 복구할 수 있게라고 하는데, 뭐 저렇게 부서졌는데 저 복구가 뭐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란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건 처음에 무스타바가 얘기했던 겁니다. 키사스 전략을 우린 쓴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카타르 가스전을 지금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요 두 개의 가스전이 같아요. 그러니까 카타르 가스전하고 이란 가스전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다 밑에 그 땅 밑으로는 같이 통하는 가스전입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있어도 이란과는 우호적인 협조를 계속했던 게 바로 이 가스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생산량도 생산량이죠. 우리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것이 아시아로 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도 상당수가 가긴 가지만 예. 제일 많이 가는 게 한중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가스의 약 30%가 이 카타르 한 나라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30%요? 예. 그런데 지금 카타르가 저걸 불가항력 선언했거든요. 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정식 계약 맺은 거를 이행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 지금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30%가 다 안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수단을 이제 쓰긴 써야 되겠죠. 아니 왕 교수님, 네.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가스전 서로 주고받는 이 공격이 우리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가스 거기에 지금 공급지의 30%가 지금 작동 불능 상태로 있고 이게 이제 한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예.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하루 이틀은 뭐 1, 2주일은 저장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저장분이 가스의 경우는 원유보다는 더 어려워서 버티기가 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것은 뭐 큰일이라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 사실은 이 에너지 쪽으로 전장이 확대가 되는 것은 정말 했던 일이고 그렇게 안 됐으면 했는데 이미 상황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카타르 공격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 이란의 카타르 공격. 근데 여기서 멈추질도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걸프 지역의 핵심 에너지 시설들을 이란이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라면서 일일이 지목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란이 이제 보복 공격으로 한 군데 카타르의 이제 도시를 산업 도시 하나를 공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4개를 더 공격할 수 있다. 공격을 네네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바일과 또 살레프 그다음에 카타르의 한 군데 더 메사이드 석유화단지 그다음에 UAE의 알호스 가스전 네. 네 군데를 더 공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격하겠다라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이제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면 다음 단계 보복 공격 대상지가 이 네 군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메시지는 네 군데를 공격할 수 있다와 더불어서 더 큰 방점은 추가적으로 공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희망 섞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예상과 다른 방향. 그런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가스전까지 서로 때리고 있는 이 상황. 자, 특히 저렇게 세계 LNG 공급량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곳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니 국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란을 향해서 살벌한 경고를 날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실 이란 가스전 공격 나는 몰랐다. 이란 대신 카타르를 또 공격하면은 이란 가스전을 전체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는 놓긴 했습니다만, 자, 이원산 교수님 보면은 이란 가스전 공격 나는 몰랐다. 트럼프 진짜 몰랐어요? 지금 정서는 알았는데 막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스전을 공격하고 나서 미국 LNG 회사들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공급 부족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미국과 호주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LNG 공급 회사인 셔니엘 에너지하고 벤처 글로벌이 주식이 갑자기 저 공격 이후에 20%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LNG 값이 50%가 폭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가스가 부족하니까 미국이 많이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지금 당장 저 공격이 어제 일어난 건데 그 사이에 벌써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던 LNG 선이 다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다시 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LNG 값이 얼마나 더 폭등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가 모자라서 러시아에서 가던 게 끊어졌거든요. 네네. 그게 모자르니까 이 중동 쪽에서 받았는데 중동 쪽도 저렇게 되면 결국 미국한테 손을 벌리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에너지 그 패권을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카타르 시설을 공격한 게 사실은 트럼프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거고 이걸 암묵적인 승인을 해준 이유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좀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알았는데 예. 막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반사 이익을 받는 건 결국 미국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트럼프. 그런데 속내를 하나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에는 반대 중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를 사전에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적인 공격은 이제 안 된다. 더 때리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좀 균열 조짐 이런 게 좀 포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최대한 좀 더 늦춰가면서 이번 기회에 이란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주요 지도부를 균열시키고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서 정말 이란의 정권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레짐 체인지까지를 목표로 삼는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적절한 선에서 에너지 위협을 최소화시키고 예. 그리고 적어도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의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옳았고 내 판단은 맞았다.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보도가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국제 유가를 올리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도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도 더 이상 카타르 때리지 마라. 더 때리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말려서 더 이상 이란을 때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전제 조건으로 이란에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앞으로 좀 진의가 뭔지는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을 말리고는 있어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트럼프 간에는 속도 차이가 또 있어 보이는 네. 그런 대목인데 자, 이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이 공격에 대해서 이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의 대결이 시작됐다고 경고를 하면서 걸프국의 사실상 전방위로 우리가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의 2인자인 라리자니까지 제거가 됐으니 더더욱 이란은 복수심이 커질 텐데 이현석 교수님 보니까 현지에서 지금 장례식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어땠어요? 그 이슬람 쪽 그 장례식은 당일날 하는 게 장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저기는 뭐 지금 순교했다라고 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지금 이란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내부 갈등에 의한 분열이 상당히 심한데 네. 그냥 지금 보수파들의 결집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지도층을 참수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적으로 지금 보수층들이 단결을 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란은 저런 걸 대비해서 전국을 31개로 쪼개놨습니다. 31개로? 예, 31개로 쪼개놔서 예. 거기서 최고 지도층이 제거가 돼도 각자 알아서 그냥 자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사실 라리자니는 예. 약간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중에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사람을 제거해 버리면 아예 이제는 그 대화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지금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란 내부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트럼프가 이제 앞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자제 요청을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좀 전쟁을 더 크고 길게 밀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바논으로 한번 가보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입니다. 자, 저렇게 10층짜리 건물이 꽉 뭔가에 부딪히고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저기가 지금 이란이 아니라 레바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선택 교수님, 네. 레바논은 왜 지금 공습하고 있는 거죠? 이번 전쟁의 특징은 이스라엘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예. 이제 공격하고 거기에 이제 이란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인데 이란은 전쟁을 하는 어떤 구도 속에 프락시 대리인을 같이 대리 협력자들을 같이 동원하는 그런 대응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 예. 또 지금은 무력화됐지만 가자 지구의 하마스 세력, 또 예멘 쪽에 있는 후티 세력, 또 시리아에 있는 일부 민병대 세력. 네. 그러니까 이란의 밖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에 협력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프락시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프락시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한다는 말은 이 프락시들도 같이 전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세력이 바로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입니다. 아. 그래서 헤즈볼라 세력과 예. 지금은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는 공중전이지만 헤즈볼라와는 지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하고 있군요. 그래서 예. 지상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이란 대리 세력을 공습하기 위해서 지금 레바논에서 지금 사실상 지상전까지 개시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네,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공세에 이란은 특히 지도부가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거된 핵심 지도부만 이 정도인데 여기에 지금 제일 밑에 보이는 이 정보부 장관도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아니 이원석 교수님, 네. 아니 이스라엘 그 내부에서 이제는 군의 승인 없이도 군 상부의 승인 없이도 그냥 이란의 고위 관료들을 군이 제거해도 된다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이 대체 이란 지도부를 어디까지 붕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강경파들은 다 제거를 하겠다는 예.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이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뒤집어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지금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걸프 산유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지만 어차피 일어난 거라면 네. 이란의 군부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내란까지 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 난민들은 뭐 보나마나 그 주변 아랍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는데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체제에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겠다는 뜻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에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싹 해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상이라는 건데 이렇게 날로 갈수록 확전되고 있는 이 전황 속에 결국 브렌트유가요 11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측근인 대테러 국장이 이렇게 나는 이란 전쟁 이거 반대한다라면서 사표를 던졌고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면은 미국 경제도 이제 버티기는 어렵다 이런 내부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결국 이러니까 트럼프 슬슬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동에 병력 수천 명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왕서태 교수. 네. 그러니까 지상군 준비를 슬슬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해병대 원정군 예. 2,200명 정도가 이미 일주일 전에 오키나와를 출발해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 병력이 며칠 뒤에는 중동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해병대 원정군이 현지에서 어떤 작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뭐 예를 들어 조그만 섬을 상륙해서 점령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부분적이나마 지상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원정군이 아마 부대가 2개나 3개가 더 가서 5,000명에서 7,500명 정도의 규모가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란 본토의 남부 지역 어떤 교두보를 점령하는 작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지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또 지금 현재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3주째, 이제 4주째로 이제 곧 들어가겠지만 공습을 계속하면서 항복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이 보시다시피 항복할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상전까지 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넣어서 이란의 행복을 좀 받아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전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다수의 전망입니다. 매우 위험하다.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왕선택 교수가 설명해 주신 건 바로 이겁니다. 일본 지금 오키나와 기지에 있었던 미 해병 원정대 이 트리폴리함이라는 게 지금 이제 한 말라카 해협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르면요, 이번 주말쯤에는 여기 이란 부근으로는 일단 도착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이 어디로 되냐? 가능성이 3가지 시나리오 정도 거론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란의 심장인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문성록 장군님. 일단 그 해병대원들이잖아요.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좀 3가지 시나리오 그림에 나옵니다만 하르그 섬을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지금 가장 핫 이슈인 이란의 핵 물질을 확보할 것인가? 호르무즈 확보는 사실 하르그 섬 점령과 유사한 그런 임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다급한 임무가 호르무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연합호위 함대를 동맹국들에게 요청한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상륙부대 아닙니까? 2,000여 명이고 트리폴리 함에 있는 무력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섬에 있는 중요한 작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섬들을 타격하고 거기에 상륙을 하면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해서 저기 이제 이란 경제 심장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기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아예 목줄을 꽉 잡아들고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도록 할 텐데, 사실은 1번, 2번 시나리오 특수부대 핵물질 합법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높아서 만약에 한다면 3번 가능성이 오히려 현재로서는 가장 높지 않을까,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쟁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호르무즈 확보도 확보지만 하르그 섬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가 이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아니 여기 그러니까 문성록 장군 설명은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석유 시설을 이제 미국이 점령을 하고 이걸 갖고 이란과 딜을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 아니 이란도 사실 이호석 교수님 이 정도는 당연히 방어할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란으로서도 뭐 저런 거에 대비는 지금 그 걸프 산유국들을 공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주변국의 공포심을 굳게 해놓고 어차피 우리가 원유하고 이번에 공격한 가스전을 다 뺏기면 이란으로서는 뭐 경제적인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뭐 죽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죽을 바에는 걸프 산유국에 있는 것도 다 부시고 우린 죽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 그 걸프 산유국에 지금 카타르 것만 공격을 받아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다른 그 옆에 있는 UAE나 사우디 것까지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충격파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물론 뭐 미국은 자국에서 그것을 생산하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줄 몰라도 유럽 자체도 지금 저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받는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 이란이 계속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거 공격하지 마라. 그 소리거든요. 근데 이 하르그 섬 상륙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하르그 섬의 그 지리도 잘 아시잖아요, 이하석 교수님. 여기를 상륙해서 미군이 점령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버티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리고 몇 명이 죽느냐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희생을 각오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뭐
초반에 이렇게 상륙하고 생겼더라고요. 뭐 하다 보면 금방 하긴 하겠죠. 저 섬이 크지 않거든요.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울릉도의 3분의 1. 그러니까 쉽게 할 수는 예. 있겠지만 그 후 이제 육지나 뭐 이쪽 아니면 이라크 쪽에 친이란파 민병대들을 계속 저기다 대고 뭐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쏠 텐데 예. 그러면 계속적인 분쟁과 희생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르그섬 옵션을 저희가 따져봤다면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란에 이 핵물질을 가지고 나올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도 여전히 트럼프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도 정황이 하나 포착됐어요. 뭐냐면 이 핵물질을 수송할 수 있는 미국의 특수 화물기가 있는데 이게 대거 지금 중동으로 향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란 내에 있는 핵물질을 장악하는 이런 특수작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특수작전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예. 현재 이란은 60% 정도로 농축이 된 우라늄 한 440km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확보하는 작전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고 이란 쪽에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는 그런 징후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디 숨겼는지도 모른다. 네, 특수작전을 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이고 그렇다면은 미국의 특수부대가 뭐 굉장히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고 지금까지 과거 미군의 전력을 볼 때 이런 특수작전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노출이 되면 엄청나게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미국 대통령 못 견딘다는 거죠. 근데 왕 쉽지 교수님,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물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핵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해도 이걸 가져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특수부대원들은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 예.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뭐 충분히 거기에 따른 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란 쪽에서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특수부대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한 피해를 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승리로 비춰지고 미국 대통령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르면 이번 주말 트럼프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 이게 정말 실현이 된다면요. 미국 내부에서는 제2의 베트남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백악관 기자가요 직접 트럼프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The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자, 왜 저런 질문이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왕승택 교수님, 네. 이란 쪽에서 먼저 지상전을 하는 순간 이거 제2의 베트남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고 이거를 실제 미국 내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 백악관 기자가 저렇게 물어본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이게 자칫하다가 제2의 베트남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미국 외교 역사를 보면 워낙에 강대국이고 패권국이니까 미국이 힘을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죠.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1964년에 통킹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베트남전에 갑자기 미국이 증파가 됐는데 결국 1975년 10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다가 거의 항복 선언을 하듯이 쫓겨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에 이라크를 전격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뜻대로 되지 않고 10년 동안 그것도 질질 끌려다니다가 예. 사실상 거의 실질적인 실패 선언을 한 끝에 무마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 왔습니다. 이번에 그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이라크보다 이란은 군사 전략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지물과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어렵다. 아니 그렇게 되면 만약 이원석 교수 정말 지상전이 시작되면 이거 4주 안에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말도 이거 뜻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지상전이 들어간다는 것은 장기전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장기전도 아니고 그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를 보더라도 미국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보통 10년, 20년 했거든요. 그 전에 안 끝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란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사실은 타격 능력은 보여주긴 했지만 미국의 사상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상전이 들어오게 되면 사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란으로서는 그 자신들이 단결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 선전감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트럼프가 승전의 명분을 어디에서 찾느냐예요. 네네. 아직 그걸 확실히 못 찾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유전지대를 폭발해서 경제력을 확실하게 없앴다. 아니면 뭐 군사력을 얼마나 확실하게 없앴다. 네네. 아니면 핵을 다 완전히 우리가 가져왔다. 뭐 이런 거라도 뭐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승전의 명분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란은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오길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